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경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말에는 정복을 입은 전국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모임이 적법한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당사자인 경찰부터 여야정 사이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새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박범계, 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 사이의 격돌이 단연 눈에 띄었는데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진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7월 25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류사명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들에 대해서 감찰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이번 조치에 항의하는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감과 경위 등 중간 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야당 의원으로 돌아온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격돌했습니다. 박 의원이 한 장관을 왕 중의 왕, 1인 지배라고 비난하자 한 장관은 박 의원이 장관 시절 총장 패싱 인사를 했다며 맞대응했습니다.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변이 감염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지역사회 감염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규슈 남단 사쿠라지마에서 이틀째 화산 분화가 이어지면서 일본 정부는 경계 단계를 최고 수인 5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화구에서 솟구친 돌덩이들은 3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서 농작물과 가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주민이 너구리들의 습격을 받아서 크게 다쳤습니다. 너구리는 유해 야생 동물이 아니다 보니 포획이나 제거도 할 수 없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양궁의 간판 안산과 김우진 선수가 월드컵 4차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여자 궁사들은 개인전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총경들의 집단 행동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경회의가 경찰 지도부의 적법한 해산 지시를 어긴 불복종 사안이라면서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물리력과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경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대우를 의심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징계 사유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이 일반적 경찰 지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거 치안 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국 신설 시행 영안은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2일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두균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둘러싸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정 사이의 대격돌이 이어졌는데 야당은 의견 수렴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폈고 정부와 여당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찰들의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자신의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관님 말씀은 지휘권자의 해산 명령을 정면을 위반한 그렇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혹시 이번 불법 행위를 주도한 특정 세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 짐작은 가는 것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뭐 언론의 취재 과정이나 경찰 내부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류사명 총경에 대해서 전격 대기 발령이 내려진 뒤에 경찰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서울역 앞에서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경찰은 죽었다는 근조화환이 쇄도하는 가운데 경찰 내부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경찰청 건너편에 검정 리본을 단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주말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해 감찰과 대기 발령 조치가 이어지자 일선 경찰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겁니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삭발했던 경찰 직장협의회 간부들은 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총경이 했다고 이제 인사조치라는 거는 뭐 부당하다, 많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뀐 걸 보면 그 윗선에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서울역 앞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직 경찰들의 대국민 홍보전이 이어졌습니다. 행안부 장관님의 경찰국 신설 반대합니다. 경찰관들은 경찰국 설치로 인사권이 휘둘리게 되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이 제대로 된 경찰 활동하지 못한다면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은 우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 대응은 행정안전부 반응을 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와 함께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조직이 아닌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의 대기 발령 효력 정지 신청을 위해 법률 지원비 모금에도 나섰는데 반나절 만에 3천만 원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찰 총경들이라든지 우리 동료들한테 그런 탄압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코 간과할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더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활발하게 모금 활동을 더 전개해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경찰 조직 내부 반발에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국 서장회의 강행이 복무규정 위반이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대기 발령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서장회의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경감과 경위 등 일선 경찰서 팀장급 간부들까지 모여 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이 정당한지 논의하겠다고 예고해 경찰 내부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대기 발령과 감찰 지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총경에게 거듭 해산 지시를 내렸지만 듣지 않아서 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는데요.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권력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퇴근길 경찰청사 로비에 섰습니다. 지난 23일 총경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서장회의를 연 직후 대기 발령과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이틀 만에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 나선 겁니다. 먼저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이 내려진 유삼영 총경에 대해선 명백히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장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모임을 중지하고 해산하라고 두세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겁니다. 청장 후보자의 그 정당한 직무 명령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그거를 거부하고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그걸 전달도 하지 않은 전국 서장회의에 이어 일선경찰서 계장 팀장급인 경감과 경위들이 이번 주말 전국 현장팀장 회의 소집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금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께 우려를 끼치는 그와 같은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렸고 집단 의사표시를 하는 행동은 없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 서장회의 전후로 윤 후보자의 입장이 돌연 바뀐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 회의 결과가 나오면 회의 대표자가 윤 후보자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서장회의 자체에 대해선 최소한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 경찰청 공식 입장을 통해 돌연 엄정 대응 방침으로 돌아섰습니다. 권력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장회의를 쿠데타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지역사회 치안 책임자들의 역할을 엄중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상 동조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 경찰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주 자정면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불안해지는 거죠, 사실은. 윤 후보자는 참모들과 상의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했고 행안부 윗선과의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유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달 4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윤 후보자를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과 갈등도 더욱 고조될 거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경찰청이 국가공무원법을 바탕으로 단체 행동과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국 경찰에 하달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복무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경찰청장명의 공문을 18개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최근 경찰의 복무기간 확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복무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가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관의 직무상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의사표현 등을 이유로 상관에게 직무상 신고를 하지 않는 근무태만 행위와 내부망과 SNS 게시글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하급자를 비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부활을 둘러싸고 이 경찰 내부에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무부의 검찰국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다른 건지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만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유를 언급한 대목입니다. 비교 대상인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직제를 보면 검찰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국은 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설치하려는 경찰국 역시 전신인 내무부 치안국이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이후 치안본부로 격상됐고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사라졌는데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31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행안부 설명으로는 경찰국도 법무부 검찰국과 비슷한 업무를 맡습니다. 입법 예고된 행안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보면 장관의 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은 물론 서장급인 총경 이상의 임용 제청,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위해 부의하는 인사 예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 검찰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지난 1990년 이후 사라진 치안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상위법에 없는 조항을 하위법인 시행령만 바꾸는 꼼수라면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치안 관련된 업무가 소관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휘를 이 불용으로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른바 그 인사행정, 법치 인사행정에 또 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반면 행안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비록 법무부 장관의 소관사무로 검찰을 뒀더라도 인사와 예산에 대한 통제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검찰 예산 독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대해진 권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의 생각과는 너무나 평행선이고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진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법무부의 인사검증과 검찰총장 부재 등을 놓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1인 지배를 한다고 날을 세우자 한 장관은 박 의원이 장관 시절 검찰총장을 패싱한 인사를 했다면서 바로 맞받았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정부 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작심한 듯 한동훈 장관을 답변석에 세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을 질타하며 한 장관을 향해 1인 지배 시대 왕 중의 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짧은 시간 3차례나 불러내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오히려 부처 업무로 전환했다며 박 의원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이신 것이며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검찰총장이 2달 넘게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치열한 공방전을 여야 의원들이 거들면서 본회의장에서는 소란이 빚어졌고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이고 뒤바뀐 여야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전현직 장관의 충돌은 15분 넘게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보 폐기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장관들 역시 절차를 어긴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납포된 지 5일 만에 북한으로 넘겨진 탈북어민 2명. 대통령실은 이들과 관련한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안보실에는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보를 폐기했을 가능성을 공개 브리핑에서 처음 언급한 겁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국민의힘 역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며 모든 행정결정 절차를 무시한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사건이란 데 있습니다. 통일부 권영세 장관은 당시 사건이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사건으로 안다고 했고, 법무부 한동훈, 외교부 박진 장관 등도 이구동성 반헌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흉악범이 대한민국을 향했다기보다 밀항에서 숨어 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탈북 브로커 의혹은 황당한 얘기라며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납포하기 전에 우리 한미정보당국은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가 넘어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I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체를 위해서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라는 부분은 그게 아주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 논리를 연장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삼천교육대 국회의 불꽃 공방 속에 이른바 문재인 알박기 인사로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 북송건도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유권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북한 관련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만큼 결국 진상규명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실은 인내심을 가지고 검찰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 질의부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은 무엇이냐며 부끄러울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호바나 콘텐츠 직원들의 대통령실 채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업체를 두고 제기된 협찬 의혹을 수사하지 말라는 압박 아니냐는 건데, 한덕수 총리는 이런 주장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 콘텐츠 수사하지 마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을 두고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논란을 민간인의 국정 개입으로 규정하고 전수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 이런 패러디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제기한 사적 채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꼬집으며 이전 정부도 비슷했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비서관과 비서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특수한 절차를 밟아 채용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또 고려의 요소가 아닌가. 사적 채용 논란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해 날을 세운 야당과 이를 국정 흔들기로 보고 발끈하는 정부 여당의 신경전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를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 속에 우 씨의 아버지가 그동안 활동해온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직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인 우 씨는 지난 21일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강릉시 선관위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은 강원도 선관위는 내일 열리는 정기위원회의에서 우 씨를 해촉할 예정입니다. 강릉 지역 통신설비 업체 대표인
대표인 우 씨는 사적 채용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의 아버지로 지난 2020년 9월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 씨의 아들을 추천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개편에 따른 혜택은 연봉 1억 원 안팎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감세액이 크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른바 서민 감세를 너무 강조하다가 스스로 오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밝힌 80만 원 수준의 최대 혜택,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연봉 1억 원 안팎입니다. 평균적으로 연봉 7,8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는 소득세 개편에 따라 최대 54만 원을 덜 내고 여기에 급식수당 비과세 확대로 연봉 8천만 원은 최대 29만 원의 혜택이 더해집니다. 반면 이보다 소득이 낮은 하위 과표 구간의 감세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봉 5천만 원은 최대 18만 원, 3천만 원은 깎아주는 소득세가 불과 8만 원에 그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 체계인 만큼 평소 세금을 많이 내던 고연봉자들의 감세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과표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낮은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소득 높은 과표 수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면세 대상인 서민들의 경우 이번 소득세 개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감세를 강조하다가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좀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13조 원 규모의 감세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부세법 등 바꿀 법이 18개인데 여소야대 전국이라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초상류층의 부자들의 감세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소득세 개편안엔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직장인 감세 부분은 내년부터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현재 총급여 1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천만 원 구간의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감면 금액은 적지만 세금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된다며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한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불어나는 이자에 허덕이고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고금리의 벽에 부딪혀서 난감한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 개봉동에 집을 샀던 A씨는 최근 치솟는 금리만 보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대출 3억 원을 껴서 집을 샀는데 당시 2%대 중반이었던 변동금리가 최근 4.8%까지 오른 겁니다. 한 달에 이자로 내는 돈만 100만 원. 가족이 함께 실거주하는 집이다 보니 이자를 계속 내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사실 월급이 오른다거나 사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이제 가게에서 이제 더 아껴 써야 되고 더 힘든 느낌이 많이 있어요. 이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난감합니다. 애초에 매매는 포기하고 전세를 구하려 해도 이자가 무서워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모인 카페에도 비슷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는 너무 비싸고 전세는 대출 다 받으면 월급 절반이 이자로 다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자는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정말 월세밖에 답이 없나 싶기도 하고. 현재 주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과 고정형 상담 모두 6%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도 12년 만에 6%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변동금리 기준지표인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는 지난달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고 7월엔 빅스텝 충격까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런 속도면 올해 연말쯤엔 대출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14년 만입니다. 현재의 기준금리 인상폭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 한미 금리 역전 상황 등을 반영하면 대출 금리를 중심으로 한 상승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물가로 당분간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을 사도 문제, 안 사도 문제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면역 회피력이 큰 BA.2.75 변이 감염자도 추가로 확인돼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양병원 접촉 면회를 중단하고 해외 입국자 검사도 강화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면역 회피력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되는 BA.2.75 변이 감염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충북에 사는 20대로 인도를 거쳐 입국했던 두 번째 확진자인 외국인의 지인입니다. 이 외국인이 국내 입국한 지난 5일 공항에 마중 갔다가 귀가 때까지 동행해 접촉자로 분류된 뒤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앞선 확진자들과 마찬가지로 3차 접종 완료자로 7일 자택 치료 후 지난 20일 격리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공항에서 지인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A.2.75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인된 첫 사례인 건데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입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역사회 노출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도 그만큼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전파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 2.75의 확산세는 거의 전파력이 BA.5만 못하다. 빠른 전파력을 가진 BA.5 확산세 속에 신규 환자는 3만 5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에 전날보다 3만 명 가까이 급감하긴 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9천 명 넘게 늘어 증가세는 이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44명, 사망자도 17명에 달해 확진자가 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고위험군이 집중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접촉 면회를 중단하고 종사자 검사도 강화했습니다. 또 해외 유입으로 변이가 확산하지 않도록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70개소 추가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1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10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서울역 광장과 올림픽공원 등 9개소, 비수도권의 대전시청 광장 등 3개소를 포함해 모두 12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지난 2월 10일 218개소까지 운영됐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지난 이후 3개로 줄었다가 재유행에 대비해서 이달 말까지 수도권의 55개소, 비수도권 15개소 등 모두 70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단됐던 국제선 노선 운항이 잇따라 재개되면서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이전 공급량과 비교하면 30% 수준을 회복한 셈인데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또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탑승권 발권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가족과 함께 아내 고향을 찾을 생각에 설레는 여행객부터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라서 가고 싶어 했는데 자기 고향에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큰맘 먹고 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떠나는 해외여행을 기대하고 있는 승객도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를 못 가다가 이렇게 가게 돼서 되게 설레이고 뭔가 이제 외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국토교통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재개한 김포 하네다 운항 횟수를 기존 주 8회에서 28회로 증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다른 국제선 노선들도 속속 운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직항 노선이 28개월 만에 부활했습니다. 또 삿포로와 이스탄불, 바르셀로나 노선도 2년여 만에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국제선의 주간 운항 횟수를 이번 달보다 10일에 늘릴 계획이고 아시아나항공은 17회 증편할 예정입니다. 국제선 여객은 지난 6월 126만여 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00만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항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하루 300명 안팎으로 나오면서 정부는 입국 사흘 이내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입국 첫날 받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부와 협조해 방역 강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속도뿐 아니라 높아진 환율과 항공료도 운항 재개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전격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5살 연하의 성악가와 3년 교제 끝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연아가 오는 10월 하순 가을에 신부가 됩니다. 매니지먼트사는 김연아가 5살 연하 가수 고우림과 화촉을 밝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우림은 남성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서울대 성악가 출신으로 팬텀싱어 시즌2에서 우승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레스텔라가 초청 가수로 나온 2018년 아이스쇼에서 처음 만나 3년 동안 교제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운 친지와 지인을 모시고 평범하게 결혼식을 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장소와 날짜는 오는 10월 20일 남산에 위치한 고급 호텔로 알려졌습니다. 2010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과 2014년 소치 은메달로 빙판에서 가장 빛났던 김연아. 현역 시절 일본 간판 아사다 마오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만큼 일본 언론들도 김연아의 결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최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마을에서 들깨떼가 나타나 가축들을 마구 물어 죽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이 사설 보호소에 있던 유기견들이었는데요.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손쉽게 탈출해서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보는 Y 박정현 기자입니다. 개 한 마리가 천막에 뚫린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더니 자기보다 큰 동물 사체를 끌고 와 마구 물어뜯습니다. 다른 개는 닭을 물어 죽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마을에 떠돌이 개들이 나타난 건 지난해 초쯤입니다. 작년부터 개들이 그 시설 주위에 모여서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고, 개들은 민가의 가축들을 공격했고 심지어 야생 고라니까지 물어 죽였습니다. 한 주민은 지금까지 키우던 닭 수십 마리와 강아지까지 물려 죽었는데 이젠 자신의 안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합니다. 그 개들이 저한테 위협을 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농장에 가서 문 잠그고 119나 112를 여러 번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2년 전 인근에 생긴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문제였습니다. 유기견 40여 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목줄을 하지 않아서 울타리 천막에 뚫린 구멍으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개들이 드나들던 구멍은 현재 검은 천막과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판넬을 구멍 앞에 기대어 놓는 식으로 허술하게 막아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나마 이런 땜질식 조치도 주민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이달 초 시정 명령을 내린 끝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과태료 처분 외에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법에는 아직 사설 동물보호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 폐쇄하거나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겁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부르는 명칭만 있는 거지 법에서 그걸 인정해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호시설 설치 기준, 신고 의무를 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4월부터입니다.
관리 규정의 공백 속에 허술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많은 빚에 시달리던 부부가 자녀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7층에서 40대 부부와 6살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도박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데다 현장에서 갚아야 할 빚이 많아 힘들다는 유서가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에는 15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대구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주말과 휴일에 내린 비를 끝으로 여름 장마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맑게 갠 하늘에서 쏟아진 강렬한 햇살은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알립니다. 기온도 크게 치솟으며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15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대구와 경북 내륙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던 시민들은 갑자기 심해진 더위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사실 집 앞에서 산책을 하고 싶었는데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서 이제 좀 나무가 있는 공원을 찾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산책을 해도 땀이 나고 너무 후덥지근해서 불쾌지수가 좀 올라가는 느낌? 좀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31.9도를 기록한 서울 기온은 주 후반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점점 더 올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습도에 밤낮 없는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 질환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르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회의 이후 참석자 징계와 감찰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후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는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경찰서장 모임 총경급 이상이 집단으로 모인 건 초유의 일인데요. 자, 지금 경찰국 신설하냐 이 문제에다가 지금 징계까지 더해져서 지금 경찰 반발이 굉장히 거센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집단회의 또 인터뷰 다 금지시켰는데요. 내일 경찰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에요. 이 징계를 철회하라는. 집단 행동은 계속 확산될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총경회의니까 지휘부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냐는 비판이 있지만 이것이 지휘부가 넘어서 경위, 경감들도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또 경찰 관련한 직장 협의회 분들 그리고 주무관들까지 나서서 지금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행안부에서 경찰국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합리적인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총경들이 회의한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기 발령한 것이 경찰들의 반발을 부리는 어떤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그 류삼영 울산중부 경찰서장의 주장인데 회의 끝나고 나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만나서 회의 결과도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 것도 윤 후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면담 일정 잡아놓고 이렇게 대기 발령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이 대기 발령이라는 이 조치 자체가
신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너무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익근 후보자 입장이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졌는데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질문 빼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크게 쟁점이 두 가지죠.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 네. 이거 하나하고 지금 회의 참석자 징계는 적절한가? 이 두 가지인데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 명령이 내려졌는데 결국 이게 국가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에 의하면은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과연 그 인재개발원에 모여서 회의한 그 상황이 직무상 해당되는 것이냐, 네. 아니면은 아니 저 경찰들이 정복을 입고 가서 했는데 그걸 직무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연차 휴가를 내서 간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직무가 아닌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논란이 지금 상당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단순히 단어 하나에만 얽매여서 해석할 것은 아니라요, 경찰의 기본적으로 총경급들이 모여서 회의했다는 것 자체가 직무가 아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분들은 일선 경찰서장급이거든요. 예. 저분들이 그 위수 지역을 이탈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나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그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장입니다. 아, 치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요. 자, 57조, 국가공무원법 57조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 복종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자, 이게 문구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또 연가를 내고 온 것인데 그 기간에 세미나처럼 의견 교환을 한 것이잖아요. 이 의견 교환을 한 것은 그러면 직무에 관한 명령이라고 봐야 되느냐, 직무라고 봐야 되느냐, 그리고 회의하지 말라는 것이 정당한 명령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이 낸 의견을 보면 좀 과격한 용어지만 이 언론 인터뷰 그대로 전하면 웃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기 발령 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회의를 해산 명령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명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국 신설이 국민에게 끼칠 영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해산 명령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총경회의가 단순한 의견 수렴 행위가 아닌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의 평검사 회의와는 다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네. 자, 굉장히 이제 표현 수위가 강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네. 경찰 일선에서는 그동안 열렸던 평검사 회의는 정당하고 총경 회의는 부당하냐 이런 반발도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셨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평검사 회의는 그 못하게 한 게 아니다. 허가를 득하고 한 거다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경찰은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물리력과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일선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견해인데 평검사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평검사 회의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일선 부서장들이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 너희들 모여가지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 논의된 결과를 알려달라라고 한 것이고 이번 총경급 회의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서장이 해라 하지 말라 이것만 갖고도 또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평검사 회의와 그냥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예. 평검사 회의는 뭐였냐면 이 권력이 그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뺏겠다. 그러한 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 이번에 총경급 회의는 경찰국이라는 정부의 어떤 조직의 개편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낸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찰국을 뭐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수사권을 뭐 뺏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사권을 어떻게 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을 총경급의 경찰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이 점점 확대되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들의 대립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민 장관의 여러 가지 일처리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뭐 거기서 모였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오늘 만나서 얘기 다 듣기로 했거든요. 예. 일이란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자신들의 고집과 신념만 가지고 일 처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제도적인 개편을 할 때는 그 제도적인 개편의 대상자들, 상대방들의 이해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공청회도 열어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국민들 공청회 한 5번 정도 열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열어야죠. 더 열어야 왜냐하면 된다.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설득할 만한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도 분명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아니 당신들은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을 해서 수사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가 않아요라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득을 해야지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12.12 구태타하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너무 적으로 돌린 것 같아요.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정부조직법 34조 제5항에 보면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은 민주적 통제는 받아야 돼요. 그러한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터프하게 일 처리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경찰국 석지가 맞냐 안 맞냐 이걸 떠나서 의견 수렴의 절차가 좀 매끄럽지 못했다. 그렇죠. 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자, 오늘 행안부 장관의 표현 가운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회의 시작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 발언 때문에 오늘 야당의 공격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저는 뭐 야당에서 공격 안 해도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에게도 좀 무리한 발언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단은 경찰들이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한 집단인 것은 맞지만 오늘 과연 이 시점에 어떤 경찰이 총 들고 모여서 이런 회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용어를 남발하다 보니까 감정적 대립이 더 심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집단 행동을 한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집단 행동을 하는 상황에까지 왔는가에 대한 책임감을 좀 통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이런 신호가 있었잖아요. 뭐 경찰 관계자들 면접받다는 것 때문에 한번 크게 논란이 됐었고 또 뭐 경찰 일부가 야당과 한평통속이라는 식으로 발언으로도 논란이 됐었고 이런 게 쌓여서 폭발했는데 그런 과정을 보지 않고 단순히 집단 행동을 하는 것만 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더 깊어진다고 봅니다. 장관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론적으로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지 오히려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저는 당연한 조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아니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수사권에 개입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경찰에 대한 징계랑 감사를 하겠다는 건 예. 아니잖아요. 어차피 경찰의 인사는요. 전임 문재인 정권까지만 해도 민정수석실 산하의 치안감이 다 했어요. 치안비서관이. 그거를 이제 행안부 산하로 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그런 제도적인 개편에 대해서 경찰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이상민 장관은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런 의견 수렴하고 또 얘기 나눠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사태가 커져버렸다. 아쉬움이 있어요. 네. 오늘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마치 약간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갈등의 고를 더 깊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형사적인 부분이라든가 징계를 자꾸 누리려고 하면 그럼 경찰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징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자발적으로 법적 대응할 때 필요한 자금 모으고 있는데 뭐 반나절 만에 몇 천만 원 모였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상민 장관도 문제이지만 정부에서 이거를 너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하고 왜 굳이 시행령을 통해서 하냐. 정말로 그렇게 좋은 의도라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관련해서 법 통과할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 가장 비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왜 이렇게 의견 수렴도 안 하고 반대되는 세력 무시하면서 급하게 처리하는 거였는데 지금 행정안전부라든가 정부에서 이렇게 며칠 만에 처리하라는 것도 이런 것도 사실은 똑같은 판박이거든요. 그런 부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다면 저는 오히려 공감대를 얻을 텐데 민주당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다는 식의 노래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급하게 논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로 가져가면은 민주당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이게 근저에 좀 깔려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보여지죠. 네. 민주당이 법안에 대해서 개정을 안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도 저는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도를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꿀 때는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바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쪽의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국 설치 정말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처리 과정은 상당히 지금 미숙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행안부 장관 발언 중에 경찰국 반대를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 그리고 감찰 과정에서 드러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특정 세력은 어떻게 지금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알려지기는 경찰대 출신들이 이것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추론해 보건데. 그렇죠. 유사명 총경이 경찰대 7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과 검경, 수사권, 조정 담당, 수사, 구조, 개혁단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뭐 의심도 있는데 이것도 좀 무리가 있는 추측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것이 경찰에 있는 직장협의회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아래로부터 이 문제 제기가 제기된 거기 때문에 총경들이 위에서 야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 우리 다 모이자 이렇게 한 것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자꾸 경찰도 우리 편, 우리가 아닌 편 이런 식으로 좀 갈라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좀 현명하게 좀 처리해 나가는 노련한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오늘 퇴근길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사명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 명령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 자, 기자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없다.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징계 당사자인 류 전 서장은 회의는 직무가 아닌데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 함께 듣고 오시죠. 모임 중간에 이거를 중지하고 해산해달라 하는 요청을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 주도자인 유총경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주도자와 기타 일반 참석자들은 그 책임의 경중이 좀 다르다고 우선 생각은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그에 응당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유총경은 이 모임을 주도한 책임뿐만 아니라 청장 후보자의 그 정당한 직무 명령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 거부하고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그걸 전달도 하지 않은 공무 위반 정도가 좀 중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명령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는 징계다 이런 논리 같은데 우리가 정당한 직무 명령이라면 수용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직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리 여행 신청을 받고 세미나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직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그 회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을 부당하게 발동을 해서 직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 문제가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청장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여러 차례 중단 지시를 내렸는데 회의 참가자들에게 전달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참석자들하고는 경중이 다르다. 그래서 징계를 철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오늘 명확하게 밝혔고요. 반면에 류 총경 입장도 듣고 오셨는데 이건 직무중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찰 국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의 독립성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과 많이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 이거는 너무 무리한 징계이고 분명히 이게 나중에 법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더 큰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이상민 장관과 윤희군 경찰청장 후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류사명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은 인사권 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분들이 약간 이제 정치적 주장도 했는데 경찰을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정권의 신효로 전락시키는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민단체 성향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기 발령이라는 사태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그 여지가 있어 보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말과 유사명 전 울산 중부 경찰서장의 말이 정말 달라요. 이것을 어떠한 직무상의 행위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와 정당한 직무 명령인지 아닌지 이것도 정말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정파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짓누르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절차적인 방법론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죠. 이런 것들을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나 너 징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요. 물론 경찰들이 공무원이니까 결국에는 경찰들이 질 수밖에 없겠죠. 다 징계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이 제도적 개선의 정당성을 담보해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국가의 권력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쪽과 또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쪽에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찰 인력이 만만치 않은데 징계와 반발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면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류 총경이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대기 발령과 회의 해산 명령에 배후가 있는 것 같다. 장관보다 윗선이 결정한 것 같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주말에는 혹시 장관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장관보다 더 윗선이다. 이런 해석이 오늘 나오는 아침 인터뷰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장관이 이런 경우면 좀 사태를 수습하려고 해야 되는데 더 강하게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경찰들은 이것은 단순히 장관의 의지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의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현안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라고 보여요.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 문제 비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점검하고 해야지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다 보니 결국 경찰대 입장에서는 이거 청와대에서 이른바 오더 내려가지고 장관 통해서 경찰청장도 아닌 경찰청장 후보자에게까지 이렇게 직할 체제로 쭉 내려가는 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을 좀 잘 살펴서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이나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찰국 신설, 정부는 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경찰과 야당은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나 이 부분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앞서 경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거는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까지만 해도 청와대에 민정수석실 산하의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 공무원 등을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경찰의 인사를 다 장악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총경뿐만이 아니라 경감에서 경정 가는 것도 다 청와대에서 했다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대통령실에서 이제 우리는 경찰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어. 행안부에서 어쨌든 행안부의 소속기관인 경찰청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맞겠어.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저런 인사권을 행사하면은요, 국회에 견제가 가능해요. 행안부 장관을 국회에서 출석을 시켜가지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따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렇죠. 네.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인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충분히 국회에서 다 알아보고 견제할 수 있거든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고. 그러한 민주적인 통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당사자인 경찰에게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과 야당은 이런 식의 의심을 하잖아요. 인사권을 통해서 우리의 수사권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 수사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정권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렇지가 않아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부딪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과거에는 이게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서 좀 음성적으로 됐던 거를 오히려 지금 체계화하는 거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내무부 경찰국 시대의 그 맥락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경찰이 무리하게 정권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하면서 심지어 권력의 몽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 사망 사건 관련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진통 끝에 이렇게 나온 안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좋은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이 민주적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첨예한 사안이라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얼렁뚱땅 하다 보니 정권이 무슨 의도가 있길래 이렇게 급하게 하냐는 의심을 또 하나 사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이상민 행정부 안전장관의 발언이라던가 당장 회의했다고 대기발령 조치하는 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 가지 그 훈수를 많이 두시는데요. 나는 검경 수사권 대립 때마다 늘 경찰 편 들어왔었는데 참 간 큰 조직이 되어간다. 오늘 이렇게 질타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어쨌든 경찰국 신설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경찰이 지금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졌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찰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행안부를 통한 공식적인 정부 조직 체계상 예. 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통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법이 다 처리된 검찰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완전히 확보가 됐잖아요. 거의 99% 이상 모든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수사해보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수사 종결권도 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다 넘길 수도 있고요. 예. 그럼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견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의 부처, 정부 조직법상 산하기관인 경찰청을 통제하는 행안부에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도 과거에 계속적으로 이런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논의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는 야당 됐으니까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볼래 라고 하는 놀부심보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놀부심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일단 토론회라도 제대로 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무조건 반대를 했다.
이러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국회 차원의 논의는 안 하고 얼렁뚱땅하려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놀부심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냐면은 네.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 안에서 정부의 조직 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경찰국이라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에서 경찰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정치적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 세력의 의견도 들어야만 나중에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든 조사 결과를 내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정책으로 치우쳤다는 비난을 오히려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도 사실 수사의 독립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이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에도 이제 산하의 세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설치되면 반대하시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 내무부 시절에 이런 역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사례를 드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91년 이전과 지금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 무리가 지금 있고. 오늘 경찰청장들이 서장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1시간 만에 대기 발령 내는 게 과거에 독재 정권이 했던 그런 행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똑같이 보이고 있고 장관의 발언 한번 보세요. 경찰서장들이 회의했다고 그거를 쿠데타에 비유하니까 점점 더 의심을 키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을 내실화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권은희 의원도 좀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하태경 의원도 조금 더 의견 수렴하자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여당 내에서도 좀 토론을 해보고 야당 내에서도 어쨌든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당론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의논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논의는 필요하지만 자꾸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의견 나온다라는 것에 권은희 의원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힘에 탈당을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의 대표 자격이다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보시는 표명하는 거군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가경찰위원회 내실화 이거 방안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꽤 역사가 오래된 조직인데요. 지금까지도 내실화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과연 그냥 자문기구로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쪽에서 건의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할 만한 조치로 행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권한을 좀 강화해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진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러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기구를 조금 더 권한을 주고 확대하고 또한 여러 군데 뭐 예를 들면 경찰이 직협에서도 참여하는 그러한 공정성을 좀 담보하는 것으로 좀 키워나가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주고 좀 찬성을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 맞아요. 좀 더 광범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꼭 필요했다. 그것이 좀 너무 성급하게 처리된 것은 분명히 비판받을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아직은 후보자인데 국회 인사청문회 날짜가 8월 4일로 잡혔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내부에서 사퇴하라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이것도 논의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정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로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여야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법무부 장관의 치열한 설전에 여당과 야당 반응도 상반됐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분위기 보고 오시겠습니다. 법에 나온 겁니다. 본회의 중에는 대통령 또는 외빈 연설이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연설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이고 또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여당은 잘한다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게 답변 태도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국회의장이 나서서 박수를 안 치는 것이 관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모습 보고 왔는데 오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대정부 질문이에요. 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격돌을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했다? 네, 전직 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공박을 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좀 창피스럽지 않았겠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역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자신의 한 일은 되돌아보지 않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인사 조치에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저런 고성을 지르고 말싸움도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예. 상당히 좀 한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말렸다, 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상당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 사이의 신경전이 뭐 대리전으로 옮겨가는 이런 모습 보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할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캠프의 대변인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자꾸 이렇게 국회 나와서 특정인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은 아니고 더군다나 첫 대정부 질문이잖아요. 그럼 새 정부에서 어떤 법무행정을 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하고 약자를 할 것이고 법치주의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피력을 해야 되는데 혼자 개인 플레이를 하거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 과거 정부 혹은 그 정치인의 과거 행정을 가지고 비꼬는 듯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인들은 보면서 와 한동훈 장관 잘한다 박수 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왜 현 정부의 장관들이나 혹은 대통령은 무슨 배만 하면 전 정부 탓을 하냐라고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저는 별로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존재감이라던가 대중적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위치에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장관의 질문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제 박범계 장관의 질문도 뭔가 조롱하거나 야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제된 질문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보고요. 이 대정부 질문 자체가 너무 정치인들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장관들도 말싸움에서 이기는 듯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책이 논의되어지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말싸움한 것만 기억이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양쪽 모두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질문이 설득력이 좀 있으려면 아유 내가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 해봤는데 내가 솔직히 검찰총장 패싱을 하고 검사 인사 내가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자기 반성부터 하고 저렇게 질문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자신은 안 그런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자신의 과거에 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아니 당신은 그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서 전혜연 평론가님께서 계속 왜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왜 문재인 정권 탓만 하냐 그러는데 자신들의 반성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가 과거 했던 일 잘못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국민의 심판 받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았을걸요. 새 정부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고 신정부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면 그야말로 정말 내로남불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분께서 요 말은 꼭 드려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만 저런 식의 태도를 보였나요? 언론의 질문에도 저런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과거에 이런 행정을 했다라는 별개로 국민들이 원하거나 언론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이 화면으로 보면 의원들만 모여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 의원들은 또 국민들을 대리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존중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장관의 태도로서 맞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바람직한 질의, 바람직한 답변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오늘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듣고 올까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지금은 민주당 의원으로 첫 질의자로 나섰는데 오늘 인사 관련한 충돌, 설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네요. 검찰총장이 공석일 때 인사가 없었나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발탁할 때 일대 검찰총장이 없었던 이런 전례까지 지금 들고 봤는데 어쨌든 이 검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제 말이 좀 많은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 공방까지 다 듣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는 것은 여야 구분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오죽하면 식물검찰총장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고 어떻게 검찰의 의견을 잘 반영을 했다. 이 정도면 오히려 야당 의원들도 수긍을 할 부분이었다고 보는데 과거에 했던 거 내가 했는데 무슨 문제냐. 그럼 과거에 했다는 게 잘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답변을 장관들이 나와서 하는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고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만 이런 스타일이냐. 제가 보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도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 했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무리한 발언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권력의 핵심에 있다는 겁니다. 권력의 핵심인 사람들이 조금 더 겸손하다고 해서 지지율 떨어지지 않고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국민들이 여당에 힘 실어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놓치는 것이 아닌가. 논리보다 좀 태도의 문제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두 사람 설전 또 하나 이제 설전이 오가는 것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적법성 여부인데 박범계 의원은 이게 법치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옛날에 했던 민정수석실에서 한 것도 다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법제처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아서 위임 사무가 이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에 꾸렸다라는 거고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면은 법제처로부터 민정수석실 산하에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받은 전임 문재인 정권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제처로부터 유권 해석을 맞다라고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그것이 박범계 장관이 잘못했다고 한다는 것 자체도 국가의 어떤 공적 기관의 유권 해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론가 수준에서는 옳으냐 그러냐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제처의 유권 해석조차도 무시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논리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혜연 평론가 얘기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법무부 장관 직무 중에 없는 걸 법무부 직제령에 끼워 넣었다. 그러니까 직제령, 시행령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법치주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또 과거 정권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 동의를 좀 못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이라는 기조를 좀 곱씹어서 나왔으면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주목을 받는 장관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 발언으로 야당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장관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 관련 관심을 받은 사안 짚어봤고 내일은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더라고요. 자, 이것도 좀 주목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관심 받는 뉴스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짝퉁이라면은 을의 핸드백이나 시계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만 이번에는 짝퉁 중국 담배를 만들어 판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내에 사는 중국인들을 겨냥한 것인데 수십만 보루가 유통됐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공장을 경찰이 압수수색합니다. 바닥 곳곳에 쌓인 담뱃잎. 모두 중국에서 농수산물로 수입한 것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21명은 이 담뱃잎으로 만든 담배에 가짜 중국 상표를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 반 가까이 무려 28만 8천 보루를 제조해 판매했습니다. 전국에 유통해가지고 총 18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총 21명을 검거하고 그중에서 총책 공장 운영자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SNS를 이용해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나 마트 등에 유통했습니다. 한 갑에 600원대에 공급된 것들이 소매가 1,500원에서 2,000원대에 판매됐습니다. 품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 공장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만들었습니다. 밤에 주로 야간 작업을 많이 하니까 공장에 일거리가 많아서 그래 작업하는 줄 이렇게 생각했지 전혀 그런 거 몰랐어. 경찰은 붙잡힌 21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전국에 유통됐던 만큼 공급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서울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너구리들이 주민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팔다리 모두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쳐서 입원까지 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너구리는 유해 야생 동물이 아니다 보니 포획하거나 또는 제거할 수도 없어서 공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팔과 다리 곳곳에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산책로에 갈 때 신었던 흰색 운동화는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17일 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공원에서 50대 여성이 너구리 3마리에게 습격을 당해 입은 상처입니다. 너구리 3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세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제 공격을 당하셨고 3마리한테 동시에 공격을 당하시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균형을 못 잡으시고 넘어지셨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도와줘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난데없는 너구리떼의 공격에 입원 치료를 받고 광견병 주사까지 맞아야 하다 보니 병원비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난 공원 일대가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많이 자칫 더 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분께서 어제도 그 사고 발생 전날에도 동일한 사고가 같은 공원에서 있었다고 해요. 경고 문구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훨씬 더 크게 일이 커지.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 강북구 우이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각 구청에는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라 구청 측은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왔던 데 위주로 이제 먼저 방문해보려고요. 현장에서 살펴보고 좀 서식한다 이제 생각되는 곳에 이제 부착하려고 해요. 전문가들은 각종 개발로 너구리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도심에 등장하는 일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현명한 공존 방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도시 생태계 안에 야생동물이 적응하는 사례는 좀 늘어날 것 같아서 도시 공원이나 생태공간 조성할 때 야생동물의 은신처나 그런 공간도 같이 좀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구리는 공격성이 없는 편이지만 새끼 너구리가 자라서 서식지 확보를 위해 떠나는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어미 너구리가 예민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너구리를 마주치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고 못 본 척 피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94,2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만 1천여 명, 비수도권에서 4만 2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 3만 5천여 명보다 5만 9천여 명이 늘어 2.58배가 폭증한 건데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은 건 지난 4월 19일 이후 97일 만입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26일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9만 명대 후반이나 10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세부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의 네 번째 감염자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BA.2.75 변이 감염 환자 1명이 추가 확인돼 현재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지난 7일 확진된 충북의 켄타우로스 감염자의 지인이며 공항에서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원숭이 두창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원숭이 두창에 대한 위기 단계를 기존의 주의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3일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평가회의는 국내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등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방역조차도 유지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강제징용 등의 현안이 해결되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루는 대정부 질문 첫날, 한일 정상회담 조기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을 비롯한 현안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해법 없이는 한일 관계 복원이 어렵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일 기업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희상 안에 대해선 참고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는 북핵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나 늘었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북한이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과다 수치로는 말씀드리기 제한이 되지만 10% 정도 증가될 것으로 현재 북한이 그러면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대부분 완료됐다고 밝힌 뒤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화해 억제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여가부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처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거듭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폐지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폐지안을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가부 내 전략 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갖고 하려 했는데 윤 대통령이 빨리 안을 내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가족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고의적, 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기준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를 위해 아이 돌보미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고 인력을 17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도 처음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과 성폭력 3당소는 이제 1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남녀 구분 없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생활시설로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한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올해도 굉장히 여성이 굉장히 많고 남성이 적어서 성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여가부는 양성평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계속해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참석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호섭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 참여한 혐의를 받는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기사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맹탕이 되고 권 회장 등이 석방된 이유가 뭔지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취임식 초청단 명단을 갖고 있지 않아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일일이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령 그분이 초청돼서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국 서장회를 주도한 총경에게 직무명령 거부 책임이 커 대기 발령을 내렸다며 더 이상의 집단 행동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오늘 경찰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다양한 목소리와 견해가 조직 분열과 혼란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서장회의와 비슷한 모임을 강행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퇴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청장 후보자로서 모임 중간에 이거를 중지하고 해산해달라 하는 요청을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 주도자인 유총경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결과 유총경은 현장에서 그 직무명령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책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대기 발령을 한 것이고 서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유사한 어떤 집단 의사표시를 하는 행동은 없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수 쪽 인사를 주로 고발해왔던 시민단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늘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장관과 윤 후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을 대기 발령한 건 인사권을 남용한 조치고 경찰을 국민의 경찰이 아닌 정권의 신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재산이 국민 평균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자 4,102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재산은 9억 8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평균 재산 4억 1천만 원보다 2.4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건 국민의힘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519억 원이었고 267억여 원을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최경식 남원시장과 194억여 원을 신고한 국민의힘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돌발 변수가 없다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문제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반등 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만 수급의 애로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현 상황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징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가가 정점을 찍고 상승세를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인데 그런 상황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는 현재 성장이 느려지는 이행기에 있고 이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 경제 1, 2분기 연속 역성장 전망과 관련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공식 정의하는 전미 경제연구소가 이 시기를 침체로 규정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달에 4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했다면 이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어 경기 침체를 확실히 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물가 상승이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bringing inflation down should be our number one priority, and President Biden, in an op-ed on inflation in recent remarks, has indicated that it is our top priority. 옐런 장관은 연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중순 갤런당 5달러를 넘어 정점을 찍은 후 10%가량 떨어지는 등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여전해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물가는 높다며 올해 내내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 파운드리 제품의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로 차세대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0억 분의 3m, 즉 3나노 파운드리 제품 대량 생산 출하식을 열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3나노 GAA 웨이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핵심 기술은 얼마나 작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그리는지가 관건인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굵기의 회로를 가진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한 획을 긋게 됐다며 새로 적용한 GAA 기술로 반도체의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나노 GAA 공정은 미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응용처들이 대응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이 지속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주고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타이완의 TSMC가 53%로 1위이고 삼성전자가 16%로 2위입니다. TSMC는 앞으로 6개월 뒤쯤 3나노 공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파운드리를 고성능 컴퓨팅에 우선 적용하고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이어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모바일 기기 등 첨단 IT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늘수록 3나노 같은 고효율 반도체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아날로그 반도체들도 첨단 제품으로 점점 교체가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지금 첨단 제품의 그런 범위도 엄청 넓어지는 거고. 정부는 이번 양산을 계기로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기여해 국가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한 반도체 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지원하고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일본 규슈 남단 사쿠라지마에서 이틀째 화산 분화가 이어져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이곳은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다시 분화할 가능성도 있어서 일본 정부는 긴장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붉은 기운이 일렁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활화산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화구에서 솟구친 돌덩이 등은 3km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 지역의 분화 경계를 처음으로 최고 수위인 5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섬 주민들은 예고 없이 나온 피난 지시에 잠을 설쳤습니다. 怖かったですね。暗くて何も見えませんでしたし、だから怖かったです。それ以外の地域の市民の皆様には落ち着いて日常生活を送っていただ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튿날 아침에도 다시 분화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수차례 반복된 일이지만 이런 규모의 분화는 지난 2020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산재가 날아가 떨어지면서 농작물 피해 등이 우려됩니다. 주민들은 언제까지 피난이 이어질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全然眠れませんでした。いつになるかわからん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心配ですね. 일본 기상청은 일단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 내부에 쌓인 에너지로 지각 변동이 나타나 경계를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桜島の火山活動は非常に活発化しております。この膨張した分が解消したかというと解消はされていませんので、今後もこの膨張分がどのようなふうになっていくかということは我々厳重に警戒して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으로 꼬일대로 꼬여버린 미중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연일 군용기를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서고 미국에서는 항모 전단을 동원해서 이 펠로시 엄호에 나설 거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I think I'll be talking to President Xi within the next 10 days.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중 정상 간 화상회담은 순조롭게 조율 중인 듯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내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회담 일정에 대한 합의는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d the message was really focused on wishing him all the best for his COVID recovery. That was the sole substance of the message.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이 미묘한 기류 변화의 이유로 꼽힙니다. 펠로시 의장은 다음 달 아시아 순방길에 타이완을 들를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공식 방문한다면 1997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군사 대응을 시사하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我们正严阵以待，如果美方一意孤行，中方必将采取坚定有力措施。 실제 지난 일주일 내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중국의 한 관변 논객은 아예 타이완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에서는 항모 전단을 동원해 엄호에 나설 거란 계획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펠로시 의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타이완 방문. 이번에 성사된다면
가뜩이나 폭풍 전야인 타이완 해협이 경랑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일은 삼복 중 두 번째 복날인 중복입니다. 삼복 더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에 더위가 무척 심하다고 하는데요. 중복답게 날이 무척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부산 24도, 체감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높아 열대야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4도, 광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휴식을 취해 주시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잠시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이후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감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열대야와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고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